최근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그래도 금값이 좀 조정이 가팔랐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오를 수도 있다. 재반등. 예, 그게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감히 드리냐면 요즘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집에 금이 좀 있는데 애들 돌반지 어떻게 지금 팔아요? 아니면 나 칠순 때 받은 쌍가락지 요거 지금 내놓을 때가 됐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기만 했던 금값이 2,800불 찍고선 지금 한 200불 빠져서 2,600불에서 2,500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금을 추가로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다 팔아야 하는 시점인지 또 국내장은 언제쯤 좋아질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제가 집을 다 뒤져봤는데 이제 남아있는 금반지가 이제 몇 개 있어요. 몇 개. 오. 쌍가락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그 이제 갖다 팔 때예요? 아니면은 더 사야 되는 때예요? 저희도 뒤졌는데요. 없어요. 아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류. 사실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한 5만 원 언저리에서 사서 10배쯤 올랐을 때 46, 7만 원대 대거 매도했거든요. 네. 이렇게 한 저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단기 고점은 잡으신 거죠. 단기 고점. 근데 지금은 58만 원 막 이렇잖아요. 뭐 그렇지만 네. 그때는 또 상당히 과했죠. 아마 올봄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네. 올봄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다가 그렇죠. 여름 내내 빠지다가 다시 지금 또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때 팔았어도 제가 저를 크게 탓하진 않아도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급등할 때는 솔직히 좀 팔아도 되거든요. 좀 무섭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너무 좀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해서 베팅할 좀 때가 비이성적으로 그렇죠. 보이니까. 예, 팔 네. 때나 살 때나다 베팅을 할 때는 지나가고 난 다음 판단해도 그렇게 저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또한 또 지나갈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인데 네. 예, 이 또한 또 지나가고 또 다음 시세가 오거든요. 투자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처럼 그러니까 포모라고 하는데요. 다시는 이 가격에 이 자산을 못 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르고 나면 후회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융시장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추세는 없고요. 올랐다 내렸다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환율이나 주가나 이렇게 그 일면 머릿 기사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주먹만한 머릿 기사로 들어갈 만한 일들이 한 5번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많은 그 시간들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랬구나 하시지만 그때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맞아요. 그런 시기들이 하도 자주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조급해할 필요 없고 방금 박 앵커님 이야기하셨지만 그때 잘 팔았던 거고 또 그 사이에 그때 팔았던 자산으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또 조정받을 때 사놨으면 코인을 사놨으면 또 지금 얼마나 좋아요. 코인 없어요. 코인도 엔비디아는 너무 우리 열심히 네. 이야기했으니까 사셨던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청취자들이 들으시기에 제가 장롱 속을 깊이 찾아보니까 금거북이 한 마리, 우와. 뭐 금포도 5알 요 정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너무 부럽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그러면 그냥 조금 더 갖고 계실까요? 저는 최근에 아까 박연미 앵커 이야기 잘하신 것처럼 급등했을 때 분할 매도. 근데 뭐 다 팔기는 좀 아쉬운 이제 그런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뒀다가 그 예전에 금 한 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 돈에 뭐 48,000원, 51,000원 저는 그때 샀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때보다 훨씬 전에 구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3만 원 하던 그렇죠. 시절에 38,000원 요때쯤에 많이 사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갖고 계시라는 게 우리 홍 대표님 추천입니다. 그러면 근데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그래도 금값이 좀 조정이 가팔랐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오를 수도 있다. 재반등. 예, 그게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감히 드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너무 그 취임식 날 뭐 종전이니 이런 이야기를 설레발을 치는 게 저희들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볼 때 와,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는 인식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푸틴 대통령은 독재자니까 또는 물론 스트롱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니까 그분이 결정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국토의 상당 부분을 잃었고 쿠르스크 진출해서 거기서 지금 북한군하고 싸우면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고 그리고 그 피해를 본 재산의 어떤 손실 이런 건 몇백 조가 될지 몇십 조가 될지 아무도 추산이 안 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서 전쟁을 끝낸다. 다음에 재선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는요. 전쟁을 시작하고 끝내는 게 국민 마음이지 정치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와 독재 국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 국가의 지도자 취급하잖아요. 너 저기 여기 국경선에서 끝내. 좀 저기 유럽 국가 뜯어서 구조에 돈 좀 빌려줄게. 이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거를 들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도 만났던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안을 어떤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한 채 돌아가서 만일 거기서 거기를 또 비무장지대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역이라는 자체가 평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수백 킬로에 걸친 그 국경선 수천 킬로에 걸친 국경선을 비무장지대로 만들 때 전쟁 끝난 다음에 과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비무장지대가 얼마나 넓은데 그걸 넘어가서 러시아에 복수하러 가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휴전회담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반공포로 석방했던 곳이 우리 역사책에서 다 배웁니다. 그렇죠. 왜 그런 일을 하냐 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계속 선거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건 뒤에 굉장히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러서 내가 안 도와주면 너 어떡할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그 뒤에 원한이 시장이 그러면 계속 불안한 요인이 남아 있을 테고 그러면 내년에도 다 모르겠고 금으로 가자 이럴 수 있단 말씀이군요. 그렇죠. 얼마 전 작년이죠. 벌써 1년 지났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기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정착촌 건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하고 있는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지도자들이 성전산 가서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 일련의 어떤 발언들이 원한을 크게 자극하고 서로가 쌓이고 쌓인 원한이 난 죽으면 죽었지 적이랑 같이 못 살아라는 게 테러로 간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걸 쭉 보고 있으면 물론 제가 영구적인 평화 항구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총질했던 수많은 사례들이 우리 당장 베트남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분간은 이 정정 불안이 행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전쟁이 정말 공식적으로 그만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국지전이 하루아침에 끝날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결국 안전자산으로 돈을 몰아가게 할 거라는 말씀인데 금이라는 게 국내에서 투자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돈 많은 분들이야 금은 금괴 그 약간 그 세금 추징 압수수색할 때나 보지 우리가 사실 집에 이게 있는 분들 몇 분 안 계시겠지만 난 돈 좀 있어서 금괴 사겠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KRX에서 금 거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난 금반지 사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이 제일 좋아요? 제일 손이 바로 가는 건 금반지 사러 가시는 건데 일단 좀 말리고 싶은 게 네. 두 가지 이유인 게 첫 번째는 부가세 냈던 기억나시죠? 그렇죠. 10%. 네 거기다가 공임이 그거 합치면은 아마 거래 비용이 거진 한 15, 20%? 예, 20%에 가까웠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저도 뭐 예전에 이제 제가 모 연구소 있던 시절 제가 모시던 상사님 그 자녀 돌반지 사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3만 원대 샀던 네. 제 연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한 대략 25년 전. 예, 그때 네. 보니까 공임이 엄청나더라고요. 야, 이런 걸 보면 이제 현물금도 참 좋지만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KRX 금현물이라는 상품이 좋고 또 KRX 금현물도 약간의 수수료는 있으니까 차라리 최근에 상장된 이제 KRX 금현물 ETF라는 상품도 나왔습니다. 그 수익률 괜찮던데요. 이게 수익률도 좋을 네.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쌉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이 회사에서 만드는 이 상품이 데이트를 쳐서
그 운용 자산 규모가 몇 천억이 넘어서서 그 회사에서 운용하는 펀드 중에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잘 그러니까 됐군요. 이제 신경도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대표 펀드들은 거래도 잘 되고 수수료도 좀 인하해 주려는 동기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네. 맛집이 재료 소진이 빨라서 신선한 재료를 쓰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저는 별 다른 이제 대안이 없다. 예전에는 뭐 골드박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겨서 나 금괴로 들고 있겠다 그러면 그걸 지킬 수 있느냐. 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금은 보관 비용도 비싸요. 그러니까요. 금고도 비싸더라고요.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죠. 뭐 만에 하나 그러시는데 만에 하나 그게 제일 위험한 거 아니냐.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호신술을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지. 저희가 다 그래서 금괴 안 사는 거 아니에요, 박사님? 그렇죠? 돈은 네, 있는데 돈은 있죠. 위험할까봐. 그 1kg 그렇죠. 1억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 아니 근데 이 금도 금인데 요즘에 금값이 양쪽으로 올라가는 게 국제 금의 시세 자체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니까 두 번 올라가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환율 변동성이 참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그때 비컷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에 말이죠. 1,300원 갔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환율이 100원이 올라 버렸어요. 맞습니다. 이거 언제 내려가요, 박사님? 이걸 누가 올렸는지 아세요? 누가 올린 거예요? 예, 이번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누가요? 예,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올렸다고요? 예. 저도 진짜 이번 통계 보고 놀랐는데요. 네. 우리나라 그 3분기 말 이제 9월 달이죠. 그러니까 8, 9월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말도 못했죠.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 대외 금융자산이 얼마가 됐냐면 2조 5천억 불이 됐습니다. 2조 5천억 달러요. 예, 우리나라 1년 GDP를 넘어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이제 부채겠죠. 부채는 그냥 제자리 걸음에서 1조 5천억 불. 그러니까 이 둘을 차익을 하면 우리나라 순자산. 그러니까 우리 그 부채를 제외한 자산이 순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 자산 중에 해외에 투자한 순자산이 이제 1조 원 가까이, 1조 달러가 됐어요. 1조 달러.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브렉다운해서 살펴보니까 외국인이 일단 한국에서 좀 빠져나간 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왜냐면 워낙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이 나갔다. 한국에서 워낙 해외로 투자 네. 손길이 많이 나가고 예, 있다. 지난 11월 초에 이제 그 뉴스가 나왔던 것처럼 네. 1천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서학개미 자금이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다 나간 거죠. 왜 나가냐? 이제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 밸류업이다 뭐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좀 지나고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그리고 또 윈터 이즈 커밍 예, 반도체 예, 반도체 겨울 예, 반도체 겨울 네. 이야기 나온 다음부터 한 30-40% 빠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량주 장기 투자라는 게 한국에서 가능한가? 저는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 네, 거 없다. 한국에서는 네. 우량주를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고 두 번째 장기라는 말을 붙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0년의 위기가 4번씩 오는 나라한테 무슨 놈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가? 차라리 우리 전체 자산을 글로벌 주식시장 비중대로 한 60%는 미국 주식 채워놓고 한국은 한 2% 그럼 너무 정없으니까 한 5%만 투자하고 아, 속상하다. 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가 한국 증시 얼마 전처럼 삼성전자 그 자사주 매입 직전처럼 PBR이라 그러잖아요. 그 기업이 깔고 앉아 있는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인데 네. 그때 우리나라 상장사의 주가가 얼마였냐면 8,500원까지 갔어요. 0.8이네요. 0.85 정도까지 네. 갔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 그 또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해서 30년을 돌이켜 보면 또 한 5번 있었어요. 이제 그때 사서 당장은 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패닉이라는 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박사님 그 5번에 다 투자하셨잖아요. 하고 있었죠. 네. 투자하고 있었죠. 참고로 외환위기 때는 0.67배까지 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30년 이상 금융업계에서 쭉 몸을 담고 일을 해보니까 한국 주식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걸지 않으면 투자에 성공하고. 자꾸 슬픈 얘기 지금 가볍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네. 뭐 바뀌는 게 없잖아요. 네, 저는 이 우리 박연미 앵커님 방송을 제가 나오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재질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다른 데 가면 되게 재질을 많이 봤는데 아니 근데 왜냐면 이 투자자 저도 이제 투자자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진짜 무릎을 치고 봤던 댓글이 뭐냐면 미국 투자자는 세금을 내고 한국 투자자는 원금을 낸다.
이게 밈으로 돌면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한국 투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그 다음 댓글이 봤죠. 예, 건강. 아니 그래서 박사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미 깔아놓은 주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지난주에 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많이 빠졌을 때 박사님 삼성전자가 499까지 갈 일이에요 했을 때 저희는 사기 시작했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지난주 내내 샀고요. 이미 매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안 사실 거예요? 아니요. 목표 수량을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장이 바구니에 꽉 담았다 그러니까 이 목표 이제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은 얼마 채워 이런 게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스트를 다 채우면 이제 또 다른 자산을 빼서 팔아야 되니까 그거는 안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니까. 그거 살짝 물어봐도 돼요? 뭘 좀 많이 사셨는지? 아니 저는 뭐 삼성전자부터 우량주죠. 저희는.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것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난주 0.85배까지 갔었을 때 왜 사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알림이 오니까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알림을 보내니까 그래서 알림을 받아들고 예 해야 매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는 해놓고 이제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원래 일단 홍 박사님이 이거 그렇죠. 산다 그러니까 그래.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왜 사는 불안해가지고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댓글이 저한테 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댓글의 대부분이 뭐냐면 박사님 한국 증시 그렇게 비관하시면서 왜 사라 그러세요?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서 그쵸. 그때 이제 답이 두 가지였던 게 하나는 0.85면 좀 과하다. 대박엔 세일이다. 대박엔 세일이다. 네. 두 번째가 환율이 이제 1,400원에서 만약 고착화된다면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개과천선의 여지가 전혀 안 보이니까 아니 1기보다 더한 것 같은 인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1기보다 2기가 더하다라면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스트롱맨들을 향한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방아쇠처럼 보이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우리를 보면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죠. 예, 서북쪽 정도에다가 나침판을 두고 거기 앉아서 한국을 바라보면 여기만 없으면 전부 우리 건데 우리 영향력인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전쟁터가 됐던 나라잖아요. 그런 전쟁터가 됐던 나라 입장에서 트럼프가 저렇게 대통령이 돼서 어떤 나라의 사정들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스트롱맨이 스트롱맨에게 하듯이 네. 너 나보다 세? 하는 그런 화법으로 국제 외교를 계속하고 무역을 해나간다라면 환율이 떨어지기는 참 어렵다. 그러면 수출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오늘 벌써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우리나라 680개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네. 155조 원이었어요. 달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155조 원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상 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런 거예요. 실적이 개선될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오르고 되게 발도 빠르고 네. 예민한 시장인 거죠. 그런데 전부 그 기사가 뭐냐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미래는 어두워. 이런 전망 기사들이 다 나왔어요. 맞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주가를 보면. 그런데 이 환율이 유지되는데 돈을 못 벌 수출 기업이 있을까? 그렇죠. 똑같이 벌어도 환율 올라가면 그냥 평가액 자체가 올라가는 거니까. 게다가 국제 유가 보면 뭐 요새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올해 겨울이 춥다 그러면서 근데 60불, 뭐 70불. 네. 이 지금 재작년 전쟁 터지고 130불이었는데 그러니까 60불이 내렸어요. 그렇죠.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해 예, 보면. 그러면 특히 작년 이맘때는 하마스 전쟁이 있었으니까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 그냥 분명히 마음에 안 들고 정말 특히 그 일부 기업의 주주들이 하는 걸 보면 죄송합니다. 생 같은데. 네. 생맥주 같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뭐 거품이 많다. 거품이 많다. 네, 그렇지만 너무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앞으로 돈을 못 벌 구석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쯤에 만약에 장기로 볼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은 예. 차곡차곡 모아서 조정받을 때마다 하지만 꽃이 당장 피진 않고요. 내년 봄에 바로 이게 피는 항상- 꽃은 아니고. 항상 1년 뒤에 실적이 좋아져요. 그렇죠. 이게 아마 지금 씨앗을 심으시면 몇 년 뒤에 추수 시기는 그때쯤 보시는 거죠. 뭐 내년 이맘때쯤이면 그래도 내년 하반기쯤이면. 예, 내년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이맘때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네. 그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엔비디아도 더 갈 수 있어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그랬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시장이 좀 회복되는 듯하다가 고점에서 붕괴됐고 그 뒤 환율이 급등했고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판치고 있는 중이지만 기업 실적은 잘 나오는데도 아무도 보지 않아. 그러면 씨앗을 심고 우리 그 우담바라라는 꽃 있잖아요. 그거는 천년에 한 번 피지만 우리는 천년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건강 유지하면서 기다려 보아요. 고진감래 끝이 좋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박사님 코인을 저는 팔았어요. 저는 1억 원 되기 전에 팔았습니다만 물론 1억 원어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소수점 투자도 되니까. 근데 나는 코인 없어요. 근데 코인 관심 생겨요. 이런 분들은 이런 급등장에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좀 사는 것도 괜찮죠. 조정받을 때마다? 네, 그러기엔 왜냐하면 너무 10만 달러인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했지만 소수점 투자도 가능하고요. 네. 이제 두 번째가 코인 투자를 비롯한 엔비디아 투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이거는 변동성이 다른 주식이나 다른 자산의 10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인이 단일한 종목만 덤벼드는 장세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렇죠. 이건 진짜 건강이 받쳐줘야겠네요. 예, 그렇죠. 정말.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해서 리밸런싱. 그래요. 이거는 아주 조정을 받을 때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소수점 투자 그리고 너무 올랐을 때는 확 따라가는 건 위험합니다.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